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수태원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알리바바 그룹 마인 회장은 중국 난닝시에서 개최된 중국 아시안 박람회에서 아시안 국가들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는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라자다를 최근 인수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라자다는 동남아 지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알리바바는 총 10억 달러를 투자해 라자다의 지배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시안 지역 인구가 6억 명에 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연간 4에서 5%씩 꾸준한 점이 동남아 시장을 탐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의 성장 전망과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커져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인 0.25에서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고용 동향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내년 중에 자카르타에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구글과 싱가포르 테마색 홀딩스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5년 880억 달러, 즉 원화 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5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인 6조 원에 비해 무려 16배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맥킨지 컨설팅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향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가 전체 소매 유통량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규모를 46억 불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 비중이 7에서 8%까지 높아지고 거래 규모는 1,300억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인도네시아 GDP의 약 1,500억 달러 이상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마도 인도네시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소득 상승, 그리고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 그 배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협회에 따르면 최근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약 1억 3천만 명으로 2014년 말 7,600만 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인구 기준 휴대폰 보급률은 85% 수준으로 이 중 스마트폰 사용률은 지난해 LTE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4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인도네시아 모바일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6,300만 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유난히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데요. 최근 공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평균 3.5시간의 인터넷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인들의 일평균 사용시간인 1.7시간의 2배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아마도 인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으로 저렴한 인도네시아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데이터 사용시간이 이처럼 많은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민들의 인터넷 의존도가 모바일 결제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이커머스 산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특히 1억 3천만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 전체 사용자의 35% 수준인 4,6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향후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 잠재력은 더욱 커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파른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시간, 그리고 두터워지는 소비층과 소비 지향적 문화 역시 이커머스 마켓의 긍정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수입이 10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은 최근 몇 년 동안 1년에 500만 명씩 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그 수가 8,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코이 정부의 노력도 이커머스 마켓에서 전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역시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온라인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제왕인 마인 회장을 인도네시아 경제고문으로 이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약 14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했던 조코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300억 불로 성장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최대 이커머스 마켓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비전 제시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 시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시 네거티브 인베스트먼트 리스트에 따라 업종별로 외국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죠.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IT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000억 이상 해당 업종 투자건에 대해서는 외국 지분의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낙후된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나라 전체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도서 지역까지 배달할 경우 물류 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평균 배송 시간이 도시의 경우 4에서 7일, 지방은 7에서 14일이 소요되는 등 물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라바야 및 메단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센터 및 물류창고를 마련 중에 있고 국내 화물 여객기 운영 또한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느린 인터넷 속도 또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대폭 확충하고 모든 공공장소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주목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발빠르게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업체와의 업무 제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이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이어지며 직구매 시장 또한 더불어 성장할 거란 예상 때문인데요. 먼저 한국 기업의 한 계열사는 동남아시아 아마존으로 불리는 라자다 그룹과 한국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달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라자다는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진출해 이들 5개 국가에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이 한국 기업은 라자다의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 홈쇼핑 및 인터넷몰에서 판매 중인 한국 상품을 동남아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9월 한국 물류기업과 라마다 그룹은 한국 상품의 국제 특송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3개국에서 라자다를 통해 구입한 한국 제품만 무려 70만 상자에 이르며 앞으로 그 양은 이들 국가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과 더불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의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그 사용자들의 높은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높은 소비 성향 및 이커머스 성장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시장에 여전히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낮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비롯한 부실한 결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뽑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결제의 약 70%는 은행이체로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약 15%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여 대금 결제를 하는 이용자는 아직 1,0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부분 은행 이체는 ATM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ATM을 이용한 물품 대급을 이체하기 전에 구매 의사가 바뀌어 구입이 취소되는 경우가 전체 구매건 중 10% 이상이라는 사실은 신용카드 및 인터넷 뱅킹 사용률 제고와 더불어 간편한 모바일 결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류 네트워크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도 선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적 방향이 성공적으로 설정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아시안 최대 이커머스 마켓이 인도네시아에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1월 3일 미달러당 13,070루피아로 전주 대비 38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미 FOMC의 미 기준금리 결정 관련 불안감과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 초반 시장 예상대로 미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루피아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FOMC 성명서 발표 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장 분석과 미 대선을 둘러싼 불안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주 후반 루피아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은 당분간 미 대선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5원 하락한 달러당 1,14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원화 환율은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출회와 대기업의 IPO 영향으로 주 초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중반에는 미 대선 후보를 둘러싼 불안 요인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수급이 안정화되고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반응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화 환율은 빠르게 하락 안정화됐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1월 3일 8.73원으로 전주 대비 0.07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1월 3일 7.27%로 주간 기준 0.16%포인트 상승 마감 약세장을 연출했습니다. S&P가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국채 금리는 주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실망 매물 출회로 채권 금리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FOMC 성명서에 담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증대에 영향을 받으며 채권 시장은 더욱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1월 3일 5,330포인트로 전주 대비 87포인트 하락, 주간 기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 후반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 거래량 역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주간 평균 거래량은 491억 루피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2일 미 금리가 금융시장 예상대로 동결되었습니다. 금리 동결 자체보다 FOMC 성명서에 대한 금융시장의 해석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11월 FOMC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며 12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9월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대신 물가 상승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도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9월의 경우 일자리가 평균적으로 견고하게 증가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평균적으로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인 물가 상승과 고용시장 호조가 확인된 만큼 금리 인상 여건에 대한 평가도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9월의 경우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됐다고 표현했었지만 이번 성명서에서는 금리 인상 여건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경제 지표에 특별한 이상 징후만 없다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고 있음에도 12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거나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길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미 대선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루디 안따라 장관은 애플사가 자카르타 또는 그 근교에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애플사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루디 안따라 장관은 착공은 내년 중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R&D 센터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작년부터 제정된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법률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LTE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구성 부품 관련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애플사의 4G LTE 스마트폰은 내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중 최소 30%를 인도네시아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근본 애플사의 결정이 해당 법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년 안에 1억 명을 뛰어넘을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자를 감안하면 근본 애플사의 결정이 이해가 됩니다. 모쪼록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의 근본 투자가 향후 관련 기업들의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등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노동부의 고위인사 중 한 명인 안드리아니는 지난 화요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 관련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조정 한도는 연 8.2%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올릴 수는 없으나 노동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저임금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 인터뷰에서도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 전망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8.2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몇 주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내년도 최고 25%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지방단체장에게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최종 의견을 11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젊은 층의 실업률이 점차 올라가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 추가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워렌 버핏, 중국 마인 회장, 일본 손정희 회장처럼 현재 성공한 CEO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결정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CEO는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들을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을 가진 존재 또는 천재로 여기는 경향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 속에서 학습합니다. 그들은 학습 효과를 통해 단련된 분석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점이 그들을 성공한 CEO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성공 뒤에는 액션, 즉 결단력 있는 행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많은 생각을 통해 확신이 섰다면 주저없이 실행에 옮겨야 보다 나은 미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참담한 현실에 좌절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행동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